노벨문학상 작가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제1부 새 중에서 3 폭설입니다. 훅 하고 뜨거운 게 명치에서부터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면 견딜 수 없었어. 집이 싫었어. 외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30분 넘게 걸어야 하는 길도 싫고 버스에 실려 도착하는 학교도 싫었어. 수업 시작을 알리는 엘리제를 위하여가 싫었어. 수업 시간이 싫고 아무것도 그리 싫어하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이 싫고 주말마다 빨아서 다려 입어야 하는 교복이 싫었어. 그러던 언젠가부터 엄마가 싫어지기 시작했어. 그냥 이 세상이 역겨운 것처럼 엄마가 역겨웠어. 나 자신이 혐오스러운 것과 똑같이 엄마가 혐오스러웠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지긋지긋하고 흠집투성이 밥상을 꼼꼼히 행주질하는 뒷모습이 끔찍하고 옛날식으로 틀어올린 하얗게 센 머리가 싫고 무슨 벌을 받는 사람처럼 꾸부정한 걸음걸이가 답답했어. 점점 미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숨도 잘 쉴 수가 없었어. 무슨 불덩이 같은 게 쉬지 않고 명치께까지 끌어오르는 것 같았어. 결국 집을 나온 건 살고 싶어서였어. 그렇지 않으면 그 불덩이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교복으로 갈아입고 배낭에는 교과서와 공책 대신 속옷과 양말을, 보조 가방엔 체육복 대신 사복을 넣었어. 12월 이맘때였어. 품앗이로 귤을 수확하고 포장하던 때라 엄마는 새벽부터 마을에 나가 일을 했어. 엄마가 보자기로 덮어두고 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는 돈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았어. 텔레비전 아래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를 넣어주는 양철 과자통 속에 제법 큰 돈이 있었어. 먼저 수확한 우리 밭 귤을 판 돈. 집을 나서기 직전에 엄마가 쓰는 안방을 돌아봤던 기억이 나. 미닫이 문이 열려 있었고 이불은 반드시 개켜져 있었어. 하지만 전기장판이 깔린 요는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 그 요 아래에 실톱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날카로운 쇠붙이를 깔고 자야 악몽을 안 꾼다는 미신을 엄마는 믿었거든. 하지만 실톱을 깔고도 엄마는 자주 꿈을 꿨어. 숨을 죽여 몸소리를 치고 이따금 들고양이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흐느껴 울었어. 그 모습, 그 소리가 나한텐 지옥이었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그때 스스로에게 맹세했어.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더 이상 어둡게 채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꾸부정한 등과 끔찍하게 여린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객선 터미널 화장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완도행 페리오 티켓을 끊어 섬을 떠났어. 목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자
밤이 깊어 있었어. 터미널 근처 값싼 숙소에 묵었는데 객실 잠금 장치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도 불안했던 기억이 나. 이부자리에 모르는 사람의 머리카락들이 있는 게 싫어서 물에 적신 휴지로 다 닦아내고도 동그랗게 등을 웅크리고 잤어. 그렇게 하면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처럼. 다음날 숙소를 나와 서울 사는 조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 내가 전화 얘기했을 거야. 엄마의 하나뿐인 언니의 손녀딸, 지금 호주에 가 있는. 일찍 돌아가신 이모는 엄마와 달리 결혼을 빨리 하고 아이를 바로 낳아서 사촌 언니가 외려 나에겐 엄마 뻘이고 오촌 조카 언니는 나보다 2살 많아. 그냥 언니라고만 하면 어른들에게 혼나니까 어릴 때부터 조카 언니라는 어색한 호칭으로 부른 거지. 그때 조카 언니는 대학 신입생이었는데 내 전화를 받고는 종로로 찾아올 수 있겠느냐고 YMCA 건물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어. 언니는 의리를 지켜서 다행히 어른들을 데리고 나오진 않았지만 나를 보자마자 나무라기 시작했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엄마에게 전화는 했느냐고. 돌아갈 차비는 있느냐고. 지금 묵는 데가 어디냐고 물었어.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나는 그곳을 도망쳐 나왔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당부했지만 언니가 그날 모두에게 말할 거란 걸 알 수 있었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다짐했어. 언니가 말한 모든 걸 반대로 하겠다고.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고, 물론 섬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터미널 근처 일식당에 붙은 구인 공고를 보고서 면접을 보러 들어갔어. 그곳에서 가까운 교육대학에 1년 다니다 휴학 중이라고 떨면서 말했는데 사장은 이상하게도 의심하지 않았어. 앞치마를 두르게 하고 2시간 동안 홀 서빙 일을 시켜보고는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했어. 식당을 나와 숙소를 향해 걷는 동안 나는 얼마간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수많은 인파가 눈앞에서 활짝 갈라지며 자, 이젠 넌 앞으로만 걸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 가슴 한편은 조여들며 불안한데 머리 위로 계속 얼음물이 끼얹어지는 것처럼 정신이 또렷했어. 이런 느낌을 자유라고 부르는 건가? 생각했던 기억이 나. 날은 빨리 어두워지고 섬에선 충분히 따뜻한 밤코트였지만 지독하게 한기가 파고 들어왔어. 코트깃을 올려 세우고 고개를 수그려서 칼바람이 목으로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며 걷다가 살얼음 위로 얇게 눈이 쌓여있던 축대에서 발이 미끄러졌어. 떨어지는 동안 2발로 느꼈던 허공의 감각이 기억나. 바닥이 없구나. 아직도 없구나. 죽는구나. 그 깊이가 5m였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 다음날 정오께에 나는 발견되었대. 축대 아래로 파헤쳐진 공사 현장이 있었고 여름부터 공사가 중단돼
버려져 있던 현장의 소유권이 마침 그날 이전돼 새 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함께 보러 왔던 거야. 시체가 있는 줄 알고 기겁을 했는데 숨을 쉬고 있어서 더 놀랐다고 했어. 내가 죽지 않은 건 지하수 배수를 위해 쌓아놓은 부직포 더미 위로 떨어졌기 때문이었어. 천운으로 어떤 뼈도 부러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머리에 받은 충격이었어. 의식이 없던 열흘 동안 나는 무연고 환자로 분류돼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마침내 잠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이름을 물어서 내가 대답했다는데 그 기억은 전혀 나질 않아. 기억하는 건 얼핏 정신이 들었을 때 오촌 조카 언니가 새빨개진 눈으로 머리맡에 앉아 있었던 거야. 다시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뜨자 이번엔 같은 자리에 엄마가 있었어. 어두운 병실에 취침등만 켜져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새까맣게 눈을 빛내면서 엄마가 내 눈을 들여다봤어. 인선아 하고 엄마는 나를 불렀어. 대답해보라. 나 알아보크냐? 내가 응 하고 대답했을 때 엄마는 울지도 나를 나무라지도 소리쳐서 간호사를 부르지도 않았어. 대신 두서없이 말하기 시작했지. 언제부턴지 모르게 내 손을 꽉 붙잡고서 여전히 새카맣게 눈을 빛내면서 내가 다친 걸 진작 알았다고 그때 엄만 말했어.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내가 축대에서 떨어졌던 그 밤에 꿈을 꿨다고 했어. 5살 모습으로 내가 눈밭에 앉아 있었는데 내 뺨에 내려앉은 눈이 이상하게 녹지를 않더래. 꿈속에서 엄마 몸이 덜덜 떨릴 만큼 그게 무서웠대. 그날 똑똑히 알았다는 거야. 죽으면 사람의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맨 뺨에 눈이 쌓이고 피어린 살얼음이 낀다는 걸. 이 장의 제목은 폭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어떤 사건을 말하기 전에 사람이 왜 끝내 이 이야기를 쓰게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